어느 조용한 마을, 빈과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휴미 이론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날마다 그저 인과관계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농부들은 밭으로 나가 일을 했으며 이런 일상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이상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현자 크로노스는 점점 이상한 의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크로노스는 마을 회관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가 뜨면 낮이 오고 달기 울면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필연적인 것이었을까요? 크로노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무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노스는 휴메 이론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부엌에서 접시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접시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가 언제나 일어나지는 않음을 보여주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흥미와 불안에 가득 찬 얼굴로 크로노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쩌란 말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농사를 지어야 하죠? 달기 울지 않으면 아침이 되지 않는 건가요? 크로노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인과관계는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기대일 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닭이 울지 않는다고 아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는 닭을 보며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뻔한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단지 휴미 이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틀을 벗어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여전히 인과 마을이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인과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소재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워낙 작고 조용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그곳의 주민들은 대대로 마을의 규칙을 따르며 살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마을의 훈장님, 이름하여 루카스였어요.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마을의 정의로운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랜 전통의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굳게 신뢰하며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학자인 엘리자베스 가회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이성적으로 분석하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특정한 방법으로 사는 걸까요? 이 모든 규칙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마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라는 대답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루카스 훈장님은 엘리자베스의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그 결과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따르는 이 규칙들도 이자연적인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갸웃했지만 흥미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바른 길을 걸었고 그것이 세월을 흘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선을 실천하고 잘못된 것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게지.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규칙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들이 막연한 강요가 아니라 기성과 본성을 통해 본질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루카스 훈장님은 이 회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은 엘리자베스의 질문을 계기로 자연법을 통해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더욱 정의롭고 윤리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와 차단된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만의 자연법적인 이치를 통해 글로벌 공동체로도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덕분에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루카스 훈장님과 엘리자베스는 마을의 중심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연법은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하게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직 인간 세상이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하던 시절, 한적한 숲속 마을 에무질서의 숲이라 불리우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규칙이나 법 없이 각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같이 불협화음이 흘러 넘쳤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전쟁 비슷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비전이나 희망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철학자 토마스가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삶과 질서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고, 마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몸을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아무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도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토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그들의 이론처럼 보일 뿐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의 말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서로에게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일부 권리를 양도하고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토마스는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권리를 넘긴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가?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법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권리를 맡겨 질서를 맡기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과 사회계약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눈빛 속에 희망이 피어올랐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자신들의 권리를 새로운 통치자에게 일부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질서했던 숲속 마을은 평화의 숲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살아갔고, 그들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토마스는 마을을 떠나면서 자신의 발견이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간은 법과 질서를 통해 싸움보단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썰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숲속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무런 법도 규칙도 심지어 지도자도 없이 오랫동안 번영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했고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그마한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 마을 사람들에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이 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며 이 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돌 하나와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물이나 돈, 명예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몇몇 사람들은 여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과 반짝이는 돌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마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반짝이는 돌을 가진 자들은 점차 마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 돌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반짝이는 돌을 모으기 위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의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반짝이는 돌을 얻기 위한
방법만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는 마을에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숲을 거닐며 젊은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조화로운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도시에서는 반짝이는 돌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 그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었단다. 그들이 잃은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자연의 소중함이지. 어느새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반짝이는 돌을 숲이 깊은 곳으로 가져가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짝이는 돌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옛 생활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그들은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의 욕심이 아닌 공동체의 조화와 평등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자크 루소가 주장한 자연 상태로의 회귀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여행자는 다시 마을을 떠났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숲의 일부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하며 얻은 깨달음을 통해 선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에게 평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아마도 지금까지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